이적 시장이 막판으로 가면서 흥미로운 이적 소식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가장 충격적인 이적 소식은 스털링이 맨유로 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첼시와 맨유가 산초와 스털링을 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이적을 추진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자세하게 읽어보면 첼시와 맨유는 산초와 스털링에 대한 계약을 놓고 협상 중이다. 현재 산초가 첼시로 이적하고 스털링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래도 스털링은 마레스카 감독으로부터 공식적으로 1군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상태고, 그리고 산초 같은 경우에도 테나 감독과 화해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산초가 전력 외의 선수로 분류가 되면서 계속 이제 이적 시장에서 판매를 하고 싶어하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 두 선수를 두 팀 모두가 쓰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하는 방식으로 교환을 하자.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산초와 스털링이 고주급을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두 선수의 개인 협상, 그러니까 스털링은 맨유와 산초는 첼시와 협상을 하면서 주급을 삭감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급에 대한 보조를 받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두 선수의 주급을 낮추는 방식으로 협상이 이루어져야 두 선수가 이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산초의 이적 사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도 산초가 맨유를 떠나는 데에는 임금이 핵심이 될 것이다. 현재 산초가 첼시로 이적을 하려면 첼시가 현재 임금 체계를 낮게 설정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산초가 받고 있는 급여는 임금 구조에 맞지 않다. 그리고 스털링도 유나이티드와 협상해서 마찬가지인 처지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초와 스털링이 받는 연봉이 매우 고주급이에요. 예를 들면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도 5번째로 주급이 많은 선수입니다. 32만 5천만 파운드인데 이 32만 5천만 파운드가 5억 7천만 원 정도거든요. 주급이 5억 7천만 원이고 산초 같은 경우에도 몇 칸만 내려가면 산초가 바로 밑에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13번째로 가장 많이 받는 선수인데 산초의 주급이 25만 파운드잖아요. 25만 파운드는 하나로 따지면 4억 4천만 원입니다. 산초의 주급도 굉장히 높은 상태죠. 손흥민의 주급이 쭉 내려가면 19만 파운드, 하나로 따지면 3억 3,500만 원이다 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맨유와 첼시가 산초와 스털링을 계속 내보내고 싶어하는 이유가 쓰지도 않는 선수인데 매주 5억 그리고 4억의 금액이 나가다 보니까 당연히 내보내고 싶어하는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선수가 맞교환이 될 때 이 두 선수의 주급이 낮아진다면 이제 두 팀 모두에게도 기본적으로 좋은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급이 그렇게 크게 낮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선수가 교환이 되면 교환이 되는 시점부터 이제 다시 장부에 이 선수들의 이적이 잡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첼시와 맨유 입장에서는 두 구단 모두 이제 FFP를 준수하는 이제 장부상에 어느 정도의 여유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트레이드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레이드가 과거에 유벤투스와 바르셀로나가 피아니치와 아르투르를 교환했던, 두 구단 모두 애매하고 고주급자인 선수들을 교환했던 방식과 어느 정도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두 구단이 누가 더 이득이고 누가 더 손해인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맨유는 스털링이 기본적으로 산초보다는 필요한 자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현재 맨유의 측면 자원이 왼쪽에 레시포드, 그리고 가르나초, 오른쪽에 안토니와 디알로, 이 4명의 선수가 좌우 측면 자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번 시즌에 디알로를 제외하고는 현재 믿을만한 측면 자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가르나초가 번뜩이는 장면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가르나초를 한 시즌 믿고 맡기기에는 현재 애매한 상황이고, 사실 디알로도 어린 선수기 때문에 디알로만 믿고 한 시즌을 치르기에는 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안토니는 본인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선수고, 사실상 전력 예외 자원으로 분류해도 되는 선수고, 레시포드도 지난 시즌부터 너무 컨디션이나 폼이 하락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스털링이 어떤 자원이냐? 좌우 측면이 모두 되는 자원이죠. 기본적으로 이게 지난 시즌의 히트맵이고, 지지난 시즌의 히트맵을 봐도 좌우 측면을 균등하게 뛰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맨체스터 시티에 있을 때 마지막 시즌도 좌우 측면을 균등하게 뛰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좌우를 가리지 않고 좌우 측면 공격수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스털링이 래시포드나
가르나초나 안토니나 최소한 이 선수들보다는 측면에서의 위력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일단 스털링이 맨유로 온다면 맨유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측면에서의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둘 다 고주급자면 스털링을 데려와서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는 역할로 쓴다. 라는 게 일단 맨유 입장에서는 스털링을 영입하는 이유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테나하 감독 체제에서 맨유가 좌우 측면에서 상대방의 수비를 흔들 수 있는 1대1에 능한 자원, 1대1 드리블이 가능한 자원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드리블이 가능한 선수가 현재 지금 스쿼드에 디알로 한 명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맨유가 기본적으로 테나하 감독이 원하는 전형 자체가 마이누가 한 칸 올라가요. 그러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마이누 그리고 이제 우가르테가 영입이 되기 때문에 우가르테가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우 측면에서 루크쇼나 마즈라위 같은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온다거나 사실상은 두 명의 선수가 모두 가운데로 들어오기보다 한 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3백이 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이렇게 3백이 될 때 어떤 형태를 원하는 거냐면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마이누가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약 중앙으로 좀 쏠려 있을 때 마즈라위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이렇게 3백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선수들이 좌우 측면을 바라보면서 한 번의 방향 전환을 넓게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릭센이 있을 때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에는 에릭센이 예를 들면 우가르테 자리에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풀백이 가운데로 오히려 들어오고 에릭센이 3백 자리로 내려가서 에릭센의 킥력을 활용해서 반대편으로 볼을 넘겨주는 이러한 장면들도 많았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지난 시즌도 마찬가지고 지지난 시즌도 마찬가지고 좌우 측면에서 1대1이 가능한 자원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도 비교적 레시포드가 지지난 시즌에는 잘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또 했었잖아요. 지지난 시즌엔 여기서 볼을 받았을 때 넓은 공간에서 이제 상대 수비수와 1대1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레시포드가 치고 달리는 이 하나의 드리블이 굉장히 강력한 툴이 있었어요. 워낙에 레시포드가 순간적인 가속도가 빠르니까 1대1 상황에서 치고 들어가면서 컷백을 하던가 슈팅을 해서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을 지지난 시즌엔 너무 잘 보여줬는데 지난 시즌에는 레시포드가 이런 장면을 거의 한 장면도 보여주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 라인에서 일단 문제가 있고요. 오른쪽 라인도 이제 디알로가 있지만 디알로가 없을 때는 가르나초, 레시포드 혹은 안토니 이런 선수들이 오른쪽에서 이런 플레이를 거의 못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안토니 같은 경우에는 아예 1대1 상황에서 돌파 자체를 못하는 선수고 가르나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스피드가 있는 선수지만 가르나초도 결국에는 왼쪽에서 뛰는 자원이잖아요. 오른쪽에서 뛰었을 때는 이 선수가 돌파를 하고 여기서 이제 안쪽으로 컷백을 하거나 크로스를 올려주거나 패스를 넣어주는데 자연스러운 동작이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왼쪽에 디알로가 이번 시즌에 어린 선수긴 하지만 주전 자원으로 자리를 잡은 이유가 오른쪽에 아무도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오른쪽에는 디알로가 이번 시즌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은 여전히 레시포드 그리고 가르나초가 1대1 상황에서 수비를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여기에 스털링을 배치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스털링이 볼을 잡았을 때 볼을 끌고 돌파가 되거나 스털링의 장점은 측면으로 돌파도 되고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는 돌파도 됩니다. 그러면서 스털링이 기본적으로는 박스 안으로 볼을 끌고 들어가거나 볼을 공급하는 수비를 흔들어 놓는 작업을 현재 맨유의 측면 자원들 중에서 특히나 왼쪽에 있는 자원들 중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자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레시포드랑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게 어떤 수치냐면 볼을 끌고 전진한 횟수거든요. 이게 90분당 위에 두 개가 이제 레시포드의 최근 2시즌 그리고 밑에 두 개가 최근 스털링의 2시즌인데 레시포드가 지지난 시즌에는 2.66회 지난 시즌에는 3.77회 반면에 스털링은 지지난 시즌에 3.86회, 지난 시즌은 5.45회. 분명히 스털링이 공격적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는 횟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옆칸이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거든요. 거리도 보면 위에 두 칸보다 밑에 있는 두 칸이 훨씬 더 많이 볼을 끌고 올라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스털링과 레시포드의 차이는 레시포드는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만 볼을 잡았을 때 치고 들어가는 약간 이제 좀 일관된 패턴을 유지하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만 페널티 박스에서 조금 멀어지거나 한다면 그냥 뒤로 백패스를 보내거나 본인이 볼을 끌고 페널티 박스 근처로
볼을 끌고 올라가는 능력이 극단적으로 부족해요. 반면에 스털링은 그래도 드리블러가 기본적인 이 선수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는 볼을 잡았을 때 박스 안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페널티 박스보다 조금 더 먼 지역에서도 본인이 볼을 잡은 다음에 끌고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볼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CPA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볼을 끌고 들어간 횟수인데 래시포드가 지지난 시즌에는 1.72, 지난 시즌은 2.54예요. 그리고 스털링이 지난 시즌은 1.86, 지난 시즌은 2.95입니다. 페널티 박스 안으로 볼을 끌고 올라간 횟수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볼을 끌고 올라간 거리, 볼을 끌고 올라간 횟수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하게 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전술적으로 이 래시포드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래시포드에게 맞춰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수비를 기본적으로 모두 다 오른쪽에 쏠리게끔 만들고 래시포드가 반대편에 완벽한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딱 상황을 만들어준 다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들이 반대편 전환, 그러면 래시포드가 살짝 이 45도 각도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페널티 박스 근처에 잡은 다음에 여기서 돌파, 슈팅 이것만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털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볼을 완벽하게 스털링에게 몰아주지 않더라도 스털링이 약간 떨어진 지역에서 볼을 받아도 수비수를 상대했을 때 돌파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수비를 흔들어 놓으면서 주변 선수에게 공간이 발생하는 이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려되는 건 스털링의 드리블 성공률과 성공 횟수가 점차 내려가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스털링이 특히나 지난 시즌에는 이게 드리블 성공률인데 지난 시즌 드리블 성공률이 34.1%였습니다. 역대 스털링의 커리어에서 가장 드리블 성공률이 낮았던 시즌이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 성공 횟수가 90분당 1.86회, 스털링의 커리어에서 가장 적은 드리블 성공 횟수를 기록했던 시즌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점점 더 이 맨시티 이후에 첼시로 넘어오면서 드리블러로서의 그런 활약이 점점 더 내려가고 있긴 하다. 그리고 이제 스털링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선수다 보니까 현재 스털링이 94년생이기 때문에 29살, 이제 30살을 앞두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맨유로 이적을 하게 되면 스털링이 영입된 이후에 다시는 다른 구단으로 판매를 하거나 맨유가 재정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이적료를 받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폼의 드리블러를 영입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요소들은 위험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 스털링이 어떤 면이 있냐면 이제 반대편에 디알로가 아무래도 주전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맨유의 경기를 보면 디알로와 부페가 약간 이제 마이너가 올라오면 오른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디알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볼을 주고받을 때 순간적으로 반대편이 열리면서 반대편 선수에게 득점 찬스가 나옵니다. 1대1 상황도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래시포드가 이 선수도 요즘에는 1대1 상황에서 못 제치면서 득점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털링도 특히나 최근 들어서 더더욱 이러한 1대1 찬스, 완벽한 이 박스 안에서의 찬스를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넘겨줘도 마무리가 잘 안 되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잖아요. 이게 커뮤니티 실드 장면인데 이 장면도 오른쪽에서 디알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 이 조합에서 볼을 끌고 올라오다가 반대편으로 볼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래시포드가 완벽한 찬스가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마무리가 안 되고 아예 골대 바깥으로 볼이 벗어나는 어처구니가 없는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커뮤니티 실드에서 래시포드만 잘했어도 맨유가 맨시티를 이길 만한 장면들이 꽤나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털링도 결정력이 매우 좋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스털링의 결정력을 과연 맨유가 믿고 맡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한 관점에서는 맨유가 스털링의 영입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영입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테나그 감독이 전방 압박을 아주 중요시하는 감독인데 여기에 이제 또 래시포드가 잘 안 맞잖아요. 래시포드가 너무할 정도로 수비를 안 하는 장면들이 많은데 스털링 또한 수비적으로 앞쪽에서 강력한 압박을 하는 선수는 또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90분당 압박 횟수라던가 태클 횟수 이런 걸 비교해봐도 위에 두 개가 이제 래시포드의 태클 횟수고요. 밑에 두 개가 스털링의 태클 횟수인데 경기당 태클 횟수가 0.6, 0.7, 0.8, 0.9. 스털링과 래시포드가 그렇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레스카 감독도 아마 앞쪽에서의 압박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이 스털링을 뭐 전력 외의 자원으로 분류한 것 중에는 이러한 요소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마레스카 감독이 앞쪽에서 압박을 하는 걸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테나 감독이 전방 압박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데 스털링을 데려오는 게 과연 스타일상 맞겠느냐? 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산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첼시 입장에서 이득인 부분은 산초가 스털링보다 젊다는 거죠. 6살이 젊죠. 2000년생의 산초고 산초는 이제 이번 시즌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어쨌든 산초가 지난 시즌에도 도르트문트 가서 좋았던 시기가 잠깐은 있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금 괜찮았죠. 그런 임팩트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여줄 수 있으니까 산초를 나중에라도 이적료를 받고 팔 수 있는 나이다 라는 게 일단은 금전적으로는 첼시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이고, 그리고 아마 산초를 이제 스털링을 전력 외 자원으로 분류한 이후에 산초를 어떻게 쓸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는 로테이션 자원 정도로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걸 마레스카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리그 경기에서는 1라운드에서는 은쿤쿠가 왼쪽, 엔소 페란데스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파머가 오른쪽, 그 다음에 구스토가 올라오고요. 자연스럽게 3백이 됐습니다. 프리시즌을 보면 이런 식으로 가져갈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계속 활용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엔소 페란데스가 미드필더로 나왔고요. 그 앞에 파머가 나왔었죠. 파머가 공격형 미드필더에 있을 때 파머가 오른쪽으로 가고 엔소 페란데스가 한 칸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카이세도와 구스토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3백을 만드는, 아까와 전형은 동일하지만 선수들의 움직임, 동선 자체는 약간 달라져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다는 게 기본적인 컨셉이라는 거죠. 오른쪽엔 파머, 왼쪽엔 엔소 페란데스. 엔소 페란데스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올 수도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어요. 근데 요런 이제 역할을 은쿤쿠도 가능하거든요. 이제 은쿤쿠가 프리시즌에는 어떤 위치에서 나왔냐면 기본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었죠. 이제 파머와 은쿤쿠가 공존을 한 게 프리시즌에도 한 경기밖에 되진 않지만 은쿤쿠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냐면 은쿤쿠가 오른쪽, 엔소 페란데스가 살짝 올라가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고, 은쿤쿠가 약간 왼쪽으로 빠지면 파머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구스토 같은 선수들이 올라오는, 구스토 자리에 이제 리스 제임스가 복귀하면 리스 제임스가 올라가면서 또 3백이 되는 이러한 형태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어쨌든 이 좌우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산초가 은쿤쿠의 자리나 아니면 뭐 파머의 자리나 이런 자리에 위치하면서 좌우 하프 스페이스의 백업 역할, 파머, 은쿤쿠, 엔소 페란데스 이런 선수들의 백업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펠릭스도 하프 스페이스에서 뛸 수 있기 때문에 은쿤쿠, 파머, 펠릭스, 엔소 페란데스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뛸 수 있는 자원들이거든요. 이제 이 선수들의 이제 어느 정도의 백업 역할을 산초가 할 수도 있는 건데, 산초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왼쪽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가 모두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산초가 나왔을 때는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예를 들면 왼쪽에 네투가 나오고 가운데에 산초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산초가 볼을 받는 순간 볼을 가지고 약간 끌어주면서 수비가 본인에게 쏠리게끔 만들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네투 같은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면서 달려들어가는 선수와 궁합이 잘 맞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초가 이제 하프 스페이스를 잘 활용하는 이 마레스카 감독의 전술에서는 스털링보다 더 활용도가 높은 선수일 수 있다. 다만 이제 이 첼시도 지금 현재 뭐 은쿤쿠, 파머, 엔소 페란데스, 펠릭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니콜라스 잭슨도 좀 내려와서 하프 스페이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라인에서 기점이 되어주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산초도 마찬가지로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기점이 되어주는 선수인데 조금은 스타일이 겹치는 선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물론 첼시도 산초를 뭐 주전급으로 데려오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스타일상 너무 이제 비슷한 위치에서 뛰는 선수가 많아진다는 건 첼시에게도 어차피 스털링이 전력의 자원이니까 전력의 자원을 내보내고 그래도 로테이션 정도로는 쓸 수 있는 자원을 데려온다 라고 생각을 해도 기본적으로 요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는 자원들이 많은 상태다. 하지만 산초도 맨유에서보다는 첼시에 왔을 때 그래도 경기에 나오는 출장 시간이나 횟수나 그리고 본인의 스타일과 맞는 전술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맨유보다는 현재 마레스카의 첼시가 더
적합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첼시와 맨유 두 구단 모두 산초와 스털링을 서로 바꿨을 때 두 팀 모두에게 어느 정도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두 팀 모두에게 어느 정도 약간의 리스크도 작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이적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이번 시즌에 이 두 선수가 서로의 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매우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